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주말도 변함없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5시 반 여러분을 찾아오는 멸콩TV입니다. 오늘 주말 특집 인터뷰는요. 여러분 대구에서 과방위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당과 싸우는데 몸을 내던졌던 바로 그 남자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예. 멸콩TV 시청자로서 항상 봐왔는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 와서 우리 장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가지고 아이고 되게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여의도 시대로 옮기면서 이렇게 당의 주요한 인사들을 더 자주 모시고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의원님을 모시고 좀 화기애애하게 인터뷰를 하고 싶다가도 지금 당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우리 당원들이 특히나 또 대구에 있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너네 뭐 하냐 열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분위기 대구 많이 다니시면서 좀 감지가 되십니까, 의원님? 제가 수없이 듣는 이야기가 네. 그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장채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과방위에서 활동을 했지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서는 2021년 7월 말에 제가 당시에 대구 경북 현역 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지지선언하면서 이제 선대본부장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좀 임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좀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제 12.3 비상계엄 직후에 계속해서 이제 수세에 몰릴 때 저는 뭐 방송에서도 싸웠지만 현장에서도 싸웠다고 해서 서울에 올라가지 못했던 대구 시민들 즉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서울에 올라가시는 분들 올라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은 또 대구에서도 집회를 하자고 해서 제가 12월 그러니까 2023년 12월 말부터 또 대구에서도 이제 그 동성로라든지 중앙파출소에서 집회하는 것을 직접 조직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좀 세부코리아하고 연결해서 2024년 2월 8일 날 동대구에서 폭발적인 집회를 한번 했었죠. 네, 네. 뭐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대구 시민들과 실질적으로 접촉을 굉장히 가장 많이 해온 사람이라고 저는 좀 자부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국회의원들,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못 싸우냐. 특히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왜 제대로 못 싸우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네. 특히 최근에는 뭐 비상계엄 사과 논쟁을 둘러싸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혼동 속에서 특히 뭐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정말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대구 시민들로부터 현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대구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도 내려가시면서 듣는 민심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더 잘 싸워야 된다는데 못한다. 그리고 왜 자꾸 이 당 내부에서 당대표를 흔들면서 갈라치기 하느냐, 내분을 만드느냐에 대한 질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의원들 중에 사실은 뭐 방송이나 현장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 잘 싸우고 있다.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네. 방송에서 현장에서 지금 대구 경북 의원들 중에 확 보이는 의원들이었고 사실 존재감이 없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굉장히 좀 실망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더더욱 이런 어떤 사과 논쟁을 둘러싸고 한 이런 어떤 망발들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를 가장 띄운 게 대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법무부 장관 때 이렇게 당과 정권을 홀라당 갖다 바칠 줄 몰랐을 때 그 초기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2023년 10월 초에 대구를 방문했을 때 동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이나 기차를 계속해서 뭐 연기시키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네, 그게 화제였죠. 예, 네. 그만큼 대구 시민들은 우파 보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을 어떤 주요 주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표리부동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을 하고 탄핵에 앞장서면서 이렇게 우파 보수를 힘들겠구나 이런 어떤
배신감 때문에 굉장히 또 가장 강력하게 한동훈을 비판하는 세력도 집단도 지금 대구 경북 시도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의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의도와는 달리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죠. 그 옛날에는 법무부 장관일 때는 동대구역에서 3시간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 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겁나가지고 속된 말로 쫄아서 대구에서 뭐 행사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동훈이? 그렇죠. 얼마 전에 경북대에서 한번 사인회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항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네. 거의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지하 통로로 주차장으로 겨우 출입해서 행사를 할 정도로 대구에 사실은 내어오르기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요 질문을 좀 단도직입적으로 팍팍 드리고 싶어요. 대구 시민들과 당원들이 이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게 실망과 분노로 더 커졌는데 그렇죠. 대구에 있는 권영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은 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고 막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저도 그 점이 대단히 좀 의아스러운데 네. 그분들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정치 1, 2년 하신 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측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런 어떤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일단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저는 사과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치다. 네. 언론학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 아무리 비판해봤자 사실 뉴스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진영을 비판하면 마치 그게 균형 잡히는 그런 어떤 시각으로 뭐 보이는 듯 하기도 하면서 또 언론에서 달아주니까 인터뷰 하자 하고 막 방송에서 부르고 막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장동혁 흔들기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려서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나름대로 했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 확장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친한계 의원들이 그럴 거고 또 중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류에서 12.3 비상계엄 전후로 해서 이제 사과 논쟁이 벌어졌고 실제적으로 뭐 사과를 했는데 또 사과를 넘어서 좌파 프레임 그대로 네. 혹은 좌파보다도 더 세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을 공격하는 의원들이 생겨서 저도 같이 의정 생활을 했고 지금도 자주 보는 분들인데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발언을 보고 참 많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치와 장동혁 흔들기로 결국에는 기득권이나 뭐 공천권,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속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대구의 시민과 당원들 생각하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장동혁을 흔든다고 해서 이게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1%라도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1%도 없다. 네, 왜냐하면 뭐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흔들릴 때는 일단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흔들리고 특히 또 그동안 당 대표로서 했던 어떤 일, 뭐 당 대표로 했던 일의 가장 뭐 파이널 아웃풋이 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인 거고요. 예. 네. 자, 일단 그걸 보면 일단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물론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약간씩 차이 나지만 항상 1등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뭐 아주 독보적인 차이를 많이 내고 있죠. 예, 아주 진영에서. 1등을 달리고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가 된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더 가지고 지금 3달이 좀 넘고 있는데 과연 당 지지율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좀 정확하게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 지지율이 언론기관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예를 들어서 갤럽처럼 전화 면접원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은 우리 국민의힘이 20대 후반, 20대 중반 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한 15%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왜 이런 어떤 차이가 나냐면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이 지금 탄핵되고 특히 이제 그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도 보기 싫다. 또 댓글도 혹시 쓰다가 이게 추적 당하는 거 아니냐. 전화 면접원에 이게 하다가 또 기록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려와 부담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화 면접원에 대한 조사를 응하지를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게 부담스러운 부분인 예. 거죠. 그다음에 말하는 게. ARS 네. 방식으로는 사실은 뭐 좌파든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좋은 CNI라든지 리얼미터도 한 5%,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ARS 방식대로 하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상승해서 민주당과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을 다 비교하더라도 장동혁 대표 체제로 와서 굉장히 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것은 이제 확실한 것이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물러나서 비대위가 된다? 이것은 넌센스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지지가 확고하고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장동혁 대표와 그 장동혁 호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홍석춘 의원님도 뭐 대구시장에 도전할 의사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이 도전을 꿈꾸고 계신데 이 대구에 뽑아놓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나중 되면 자기 정치하고 대표나 흔들고 하는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대구의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 당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느냐. 좀 그런 대안이 있으실까요, 의원님?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결국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죠. 그렇죠. 네. 결국은 뭐니 해도 국민의힘의 어떤 본질은 이제 영남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대구 경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입니다. 당. 네. 일단은 당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공천을 주기 때문에 대구 경북 시도민들 같은 경우는 미호나 고호나 그 사람이 정말 찍고 싶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자를 찍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대구 경북에 어떻게 보면은 뭐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공천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당이. 그러면 당이 어떻게 공천을 잘 해야 되느냐. 우리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도 지난 22대 때 공천이 확정되고도 교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 경선 기회도 없이 공천을 못 받았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당의 어떤 결정이 성복해서 제가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그런 어떤 역사가 없었는데 당에서 그때 요청을 해서 당 상황실에서 당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당에서 정말 이 사람의 어떤 투쟁과 일한 것과 그리고 배신한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정확하게 잘 해야 돼요. 네. 평가를.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배신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마이너스 페널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대구시장 선거에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마이너스 25%를 받았는데 그때 현역 페널티도 받았지만 탈당 페널티, 즉 그런 어떤 페널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어떤 당을 어렵게 하고 당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뭐 맥락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강조하는 당성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없느냐 이런 것들을 말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평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만들자는 거죠. 자, 민주당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면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데 제가 평가 잣대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합니다. 의정활동, 지역활동, 그다음에 국민소통
분야라고 하는데 각각의 분야별로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의정 활동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에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느냐, 참석률이 어떻고 또 법안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지역 그 활동에서는 당원수 증가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국민소통 분야에는 SNS 활동 또 이 방송 활동 이런 것을 아주 계량적으로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 계량적으로 하냐면은 시청률 몇 프로 이상 TV에 출연 횟수 몇 번이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기를 쓰고 방송 나가려고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조금만 이슈 터지고 하면은 다 그냥 방송국 연락 안 받고 잠수 타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는 방송에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좋게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우리 당에서는 뭐 자기 얼굴 알리기 위해서 나간다. 자기 정치한다. 이런 어떤 좀 곱지 않은 시각도 있는데다가 특히 문제는 뭐냐면 과거 20대 때 정태욱 의원 2부 망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사실은 전혀 나쁜 발언이 아니거든요. 아, 그게 맥락을 앞뒤를 따져보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태욱 의원이 이제 인천 기획관리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인천과 서울, 경기도 이런 어떤 미묘한 차이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래 뜻은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더 보완해서 잘 살게 해주자 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수도권이라 해서 한꺼번에 네. 규제로 묶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야기가 이제 뭐 망하면은 이제 약간 근데 그 단어가 좀 부적절하고 그렇죠. 자극적이었던 건데. 네. 이혼하면 부천으로 오고 뭐 망하면 인천으로 온다. 그런 어떤 게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조적인 어떤 말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좌파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부망천해가지고 지역 비하다.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가니까 우리 당은 보면 그렇게 막 상대방이 공격할 때 동지의식으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슬슬슬슬 다 피해. 맞아요. 그러니까 정태호 의원도 사실 그게 공천할 때 치명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 약점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에 뭐 이렇게 다음 공천을 결정할 사람이 누군지 좀 당내 정치만 잘하면 되지 괜히 나가서 말 잘못하다가 말꼬리 잘못 잡혀가지고 큰일 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아, 저 완전 공감하는 게 예를 들면 그 정태욱 의원의 그 단어가 맥락을 자르고 보면은 부적절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쓴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었으면 기를 쓰고 이게 앞뒤 맥락은 이렇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아마 당의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총공세 방어전을 펼쳤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국민의힘은 그래 너 이제 꼬리 자르기 너 그냥 빠이빠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 네. 민주당은 과거에 얼마나 지역적 망발을 많이 했습니까? 이재명조차도 네. 뭐 경기 북부는 사실상 뭐 강원도다 그런 어떤 뭐 비하 발언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그 대구에 와서 뭐 수구 어떤 뭐 꼴통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망발을 하고 이것이 언론에 부각이 되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어떤 그 당 차원에서 당의 당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같이 이제 디펜스를 하는데 부산 우리는 비하 그런 게 발언도 아닙니다. 진짜 많았어요. 맞습니다. 뭐 부산은 맞습니다. 재미없는 도시다. 뭐부터 맞습니다. 시작해서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맞습니다. 많았어요. 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슬슬 이제 이렇게 공중파라든지 뭐 SNS 활동을 사실은 민주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게 하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결국은 여론 조성, 여론 형성하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장동영 대표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패널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건 저는 100번 잘했다 보고 저도 평소에 그걸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부 패널들은 당원의 자격으로서 당을 대표해서 나갔는데도 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보다 더 당을 공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장동혁 체제를 공격하면 이것은 이 패널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친한계 일부를 보니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 페이스북 활동하는 걸 제가 한번 몇 사람을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들 보면 이재명을 공격하는 건 하나도 없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문수를 공격하는 걸로 꽉 채워놨어요. 도배가 돼 있죠 거의.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어떻게 같은 당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결론은 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즉 누가 열심히 싸우고 일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당을 헐뜯고 발목 잡고 이런 것을 당에서 구조적으로 확실히 좀 해줘야 된다. 걸러줘야 된다. 예, 걸러줘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시민들도 한번 이제 이런 뜻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좀 정보가 좀 차단돼 있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당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보가 결국은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또 구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어떤 정보가 차단돼서 의원들이라든지 또 후보들을 평가하기가 어려웠던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우파 보수 유튜브가 저는 새로운 어떤 정보 어떤 채널로서 정보 제공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당을 잘못 비판하거나 그리고 상대방 이재명 정권을 이롭게 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강력하게 비판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여론 조성하는데 더 좀 지금보다는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당연히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이런 어떤 잘못된 발언, 망발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게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무슨 초선 모임이라는 게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당원 게시판 감사하지 말라거나 장동혁 흔들기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 초선 모임의 회장이 지금은 김대식 의원이에요. 문자를 어마어마하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이 우리 그런 모임 아니다. 우리 그냥 그날 모이는 거는 회장 바꾸려고 모이는 것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김도우 의원이 정책위 의장 임명될 때. 그러니까 결국 당원들이 이 당의 주인은 나야 하고 직접 나서면 의원들이 놀래서 소통을 하고 해명을 하고 좀 바뀌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당원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국회의원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당의 어떤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우리도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민주당의 개딸들을 비판을 하지만 우리도 개딸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당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법안을 제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자 폭탄을 하고 또 당사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의사 피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의원들이 실체적인 어떤 그런 압박감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만 비판을 하고 궁시렁궁시렁거리면 의원들이 그 존재 자체를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네. 막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한 줌도 안 된다 이런 어떤 식의 어떤 발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원들이 이제는 좀 더 주체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될 때다. 특히 당세가 강한 영남권 TK 같은 경우는 더 당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호남에서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그동안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 너무 점잖게 많이 참아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 대구 경북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당 고마운 줄 모르고 당원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 들고 일어서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디비 뻘어야 돼요,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야 당원 무서운 줄 아는데 그 연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창 이 7대3 경선 룰 논의가 지금 막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하자. 그리고 어제 매일신문 보도를 보니까 요새 대구 경북의 책임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 이런 논란은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일단 최근에 대구 경북에서 이제 책임 당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네. 출마 예상자들에 의해서 책임 당원이 많이 늘어난 면도 있고 또 70%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당원으로 결정되는구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다고 봅니다. 자, 70%에 대해서 5대 5냐 7대 3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장 1단이 있습니다. 네. 일장 1단이 있어서 뭐가 확실히 한 가지가 더 낫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럼 민주당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냐면 1차 예비 경선에서는 100% 당헌으로 일단 걸러버립니다. 와, 그거 되게 세네요. 네, 100%. 그 다음에 이제 본 경선에서,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는 아예 이제, 이렇게 경선할 자격도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2명 내지는 3명 본 경선 올라왔을 때 이제 5대5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헌의 어떤 비중이 뭐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75% 80%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 5대5로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 7대3으로 맞는 건지 이것을 뭐 딱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헌의 어떤 중요성을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시키고 당원 주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당원들은 한 줌이다, 당원들은 극우다, 당심과 민심 다르다 이런 식의 싸가지 없는 소리하는 의원은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원도 더 적고 당세도 더 작은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모욕하고 하는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인간들부터 당원들이 떨어뜨려야 된다. 다음번에 절대 공천 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지금의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도 역시 당원 주인인 당원의 어떤 그 뜻을 따라서 위임을 받았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하인 머슴들이 주인을 욕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기반이 어느 정도 약하냐면 뭐 우리는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당원을 책임 당원이라고 민주당은 권리 당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민주당 권리 당원 숫자가 지금 한 160만 됩니다. 거의 이제 200만 가까이 네. 달려간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네. 70만 대 후반입니다. 좀 이제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차이 나냐면 수도권 그것도 경기도권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민주당은 경기도권만 80만까지.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 기반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 인천에는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당원 기반을 굉장히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지역에는 당협위원장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당 관리가 안 돼요. 네. 당원 관리가 안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당원이 적고 당 기반이 약하니까 이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빈곤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당원을 좀 더 당원의 어떤 그 역할 비중을 좀 강화함으로써 당원을 좀 더 많이 좀 늘려야 된다. 네. 뭐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거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요. 전대 출마하면 각 당협의 당원들 안심번호로 이름이랑 번호 가리고 쫙 주거든요. 그 문자 보낼 수 그렇죠. 있게.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각보다 의원님 영남권에 TK나 PK예요. 당협별로 당원수가 적어요. 이렇게 적나?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 당세 확장을 위해서 생각보다 평소에 그렇게 노력 많이 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 당원인 비율이 막 절반 넘어가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거를 해보나 마나인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당세 풀뿌리 당원들을 확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꼭 좀 배우고 알아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같은 경우 현역 의원이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분야, 의정활동, 지역활동, 그다음에 국민소통 분야로 했는데 이 지역활동 이 분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지표가 당원 수입니다. 네. 당원 수를 얼마만큼 증가시켰느냐 이런 어떤 부분인데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이 정확하게 했던 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다음 공천 여부가 결정된다고 믿게 되면 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어떤 기준 없이 결국은 위에 어떤 공천권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자꾸 눈치를 보는 거죠. 열심히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정치로
그냥 당대표 흔들어서 방송에서 얼굴이나 좀 알리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게 그 평가 기준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이게 불만이라서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오늘. 저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뭐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계획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당을 이렇게 바꾼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처럼 당헌 당규에 못을 박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설사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공천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런 평가 시스템을 못을 받고 당헌 당규에 결정하면 의원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출범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이거 당원 당규에 반영됐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확한 기준으로 이제 국회의원들도 평가하고 공천 기준을 잘 녹여내는 거 그리고 그거를 딱 못 박아서 아예 제도화시키는 게 앞으로의 이 국회의원 평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가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평가를 받는 것이 다음 공천과 연결되느냐 이런 인식을 주게끔 하는 것이 그럼요. 중요합니다. 네. 오늘 홍석준 의원님 모시고요. 대구의 민심과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대체 왜 이 모양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당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이야기 해봤는데요. 장동혁 대표 굳건하다. 이 민심을 봤을 때 비대위로 갈 가능성 1%도 없다는 발언도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30초만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알리는 말씀 듣고 올 거고요. 우리 이제 통일교 게이트가 또 지방선거에 큰 변수로 불이 번지게 생겼습니다. 전재수가 뭐 불가리 시계, 까르띠에 시계 받았다 별의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통일교 게이트 지방선거 전망까지 짚어볼 테니까요. 30초 동안 광고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누르고 있어 주십시오. 잠깐 알리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정말 전국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이슈들이 있죠. 통일교 게이트. 결국에는 민주당이 해산당하게 생겼어요, 의원님.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총평하시는지. 예, 통일교 게이트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충격파가 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동안 통일교 관련해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특히 국민의 힘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당헌을 이렇게 가입시켜서 전대 했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전체 국민의힘 당원이 이제 일반 당원까지 포함해서 500만인데 전체 통일교 회원이 11만밖에 안 된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2022년도 10월 달부터 2023년도 2월 달 김기현 대표 선거 당시에 가입한 통일교 회원이 2,2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전체 통일교 회원과 당원의 숫자 그리고 당시에 가입한 숫자 보면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님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또 이제 이 별건으로 권성동 의원의 이런 어떤 건법수소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해서 통일교 이슈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공격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건품을 받고 관계가 돼 있다. 이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깜짝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더 큰 문제는 이 특검에서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덮었다. 네. 이런 것이 봐주기 수사다, 선별 기소다.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커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직 장관에 대한 폭로가 나왔는데 이 윤용호 세계본부장이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전재수 장관한테 한 3, 4천만 원 종이 박스로 주고 전 장관이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처음에는 약간 의례적으로 거부하니까 이게 뭐 종교에서 주는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가져갔다고 하고 시계 2개를 줬는데 그 브랜드까지 특정이 됐거든요. 까르띠에와 불가리라는 굉장히 고급 명품 브랜드 시계를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이 정도 구체적 진술이면 권성동 의원이 다른 증거 없이 진술 하나만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전재수도 일단 구속영장부터 치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형평성 있게? 뭐 그건 이제 경찰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네, 네. 경찰에서 이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전재수 장관, 전재수는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돈 받은 사람이 아유 내 돈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 없죠. 네, 네. 결국은 이런 어떤 뇌물이나 정치 자금 관련해서는 돈 준 사람 진술의 구체성이라든지 일관성과 그리고 증거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장채고 얘기한 것처럼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죠. 처음에 이게 돈을 거부하다가 이게 복돈이라 하니까 가져갔다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뭐 지어낼 수가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이유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 전재수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이기도 했고 특히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또 한일 해저 터널의 또 시발점이죠. 그렇죠. 예. 북구. 그런 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보면은 아마 전재수 장관은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본인도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 정권에 부담이 될까봐 빨리 예상보다 빨리 해수부 장관직에서 사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통일교가 국민의힘 쪽보다는 민주당과 더 많은 커넥션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당대표일 때 통일교 사람한테 아예 당직자 자리도 맡기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 1998년도에 통일교에서 100% 투자해서 평양 근처 남포에 평화 자동차 회사가 세워집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네. 휘파람 시리즈라는 승용차가 만들어지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그 운영을 하다가 결국 이제 회사 문을 닫게 되는데 북한에서 그것을 나중에 군용 트럭 등을 만드는 군용 공장으로 전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김대중 이재였습니다. 네, 네. 통일교는 문선명 총재 고향도 그렇고 또 그 남북의 어떤 통일이라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이 굉장히 강한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네. 북한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 개선과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커넥션이 있는 과거의 어떤 민주당 인사들과의 어떤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동영, 이종석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사적 어떤 배경을 보면 윤영호 본부장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의 더 많이 신경을 썼다. 이 말이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민주당에 문제되는 인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인사들 보면 말은 하지 않아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과거 말씀하신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일교 측에게 뭐 덕담하고 뭐 축하 인사 보내고 하는 기록들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사실 지적해 주신 게 통일교가 북한에 투자해서 자동차 회사까지 차려줬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보수의 코드와는 절대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통일교 측에서도 또 민주당 측에서도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관계니까 더 편하게 어떤 유착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갔을 확률이 높은 거네요. 당연한 말씀이죠. 네. 사실 북한에 투자를 한다는 게 뭐 하루 이틀 생각하다가 뭐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YS 시대를 지나서 이제 DJ 때 98년도에 이제 북한에 지었고 또 그것이 이제 배경으로 해서 2000년 김정일과 또 김대중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뭐 김대중 뭐 노벨 평화상 이렇게까지 연결될 정도였으니까 통일교의 그때 당시에 자동차 회사 투자는 굉장히 놀라울 뉴스죠. 네, 네. 지금 시각에서도 놀라울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와 민주당의 어떤 유착 관계는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제대로 지금 이제 경찰이 국수본이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사안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됩니다. 네. 특검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상권 분립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권력형 어떤 범죄에 대해서 기존에 일반 검찰, 경찰이 수사를 완벽하게 중립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특검이라는 어떤 중립적인 어떤 그 검찰 제도를 활용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역대 보면은 뭐 YS 아들 김현철 또 DJ 아들 김홍업 모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을 해서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 3대 특검은 뭡니까? 집권 여당이 야당과 전 대통령을 정치적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초메모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반헌법적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내란감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경찰이 아무리 전단팀을 만들었다 해도 이건 택도 없다. 진짜 독립적으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발족해야.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상 진짜 특검 할감이고 현직 장관이었던 사람을 일반 경찰들이 어떻게 마음 편히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세라 생각하고 아직도 국회의원이면 벌벌 떨 텐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가지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특검을 요구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지금 비단 전재수가 뭐 까르띠에하고 뭐 불가리 시계 뭐 3천만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진상이가 지금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드리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 저는 들었다. 분명히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왜? 선거 당시에 통일교 어떤 그런 어떤 세력의 어떤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굉장히 급박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전달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모든 사항들을 특검을 통해서만이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하면 뭐 지금 현재 뭐 드러난 뭐 전재수나 한두 명 뭐 그냥 자르고 마는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많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특검 관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뭐 한편으로는 과거 드루킹 특검이 통과됐다가 이게 김경수가 완전히 나사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특검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 야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절박하게 특검 통과시키려고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목숨 거는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국민의힘이 이 통일교 특검을 좀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슈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제 예상보다도 더 많은 언론과 여론이 이 통일교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랄 정도예요. 통일교에서 누가 돈 받았냐, 누가 연결돼 있냐 이런 것들. 네. 저도 이 방송을 마치고 이제 다른 방송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좌파 방송인데 또 이슈를 다룹니다. 아, 그 좌파들마저도 이 이슈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민들과 언론의 어떤 관심이 있을 때 더 좀 불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특검 이슈를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이슈를 키우고 특검을 주장하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또 제보가 들어옵니다. 막상 이게 장이 펼쳐지면 숨겨두고 묻어왔던 사람들이 나 사실은 이것도 들었는데 아는데 이게 쏟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뭐 통일교 측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이제 공세적 어떤 입장으로 주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선거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전재수가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에 엮이면서 사실상 부산시장 출마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 선거 나아가서 이제 충청권 훑고 수도권까지 올라오는 선거에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큰 변수가 되죠.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부산시장 선거는 거의 사실상 게임이 끝나지 않았느냐. 이 통일교 게이트로 그렇죠. 인해서.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전재수도 어렵지만 그러나 전재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전재수라는 부산에서 내리 삼선한 민주당 의원에다가 또 해수부 장관으로서 또 뭐 부처 이전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전재수가 이제 꺾이게 되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내세울 인물이 없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이 통일교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이 타격을 받는 게 그동안 통일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막 공격하면서 통일교 신자들로부터도 이제 굉장히 좀 이게 등을 돌리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됐지만 그동안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공격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표현은 사실 이런 사건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같이 박빙 지역에는 굉장히 이 이슈가 이 성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단순히 부산에서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좀 이제 이슈 포인트를 어디 잡아야 되느냐. 지금 뭐 그 정치적 이슈로 이런 내란 뭐 예를 들면 전남 재판부 같은 이런 이슈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한데 또 기존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부동산 이슈, 특히 수도권에 특히 또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이슈. 맞아요. 지금 키워드 치면 제1 키워드가 환율입니다. 환율. 그게 결국 물가랑 직결되는 거니까. 그럼요. 아니 네.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도 2월 달에 당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어떤 퍼포먼스 했습니까? 대파 퍼포먼스를 했어요. 대파 맞아요. 퍼포먼스. 맞아요. 네. 아니 그때 윤석열 정부 때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농산물 가격은 잘 아신 것처럼 계절별로 좀 등락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파였죠. 그런데 그 대파가 조금 올랐다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마다 대파 퍼포먼스를 하고 SNS에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일부 좌파 방송에서 받아주고 막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이 환율 때문에 물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금 이제 이슈 지금 이제 메이킹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결국은 국민적 여론이 우리 국민의힘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진짜 어디 가서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서 쌀값만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쌀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식료품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막 20% 오른 품목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면 10,000원 하던 게 12,000원 한다는 거는 우리 장바구니에는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과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또 TK시니까 대구 경북하면 또 사과 유명한데 사과라도 들고 흔들고 우리도 좀 그 대파 공격 같은 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효과적일까 고민하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최저임금이 이제 2018년도 이제 7,200원인가 300원인가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올해 최저임금은 이제 15,000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달러로 보면 똑같대요. 8달러 똑같습니다. 네네 똑같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7달러인가 8달러인가. 네, 똑같습니다. 그게 온라인에서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유행을 이미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말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제대로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 예. 그 누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7달러인가 8달러 들고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2018년도에도 최저임금이고 지금도 최저임금이다 이러면서 네. 그런 다양한 어떤 전투 전략의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될 시점이고요. 다시 또 제가 대구로 돌아가서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구시장 후보군 뭐 경북도지사 후보군 이렇게 보고 막 고민을 이제 우리 당원들이 하고 있는데 시장이 되면 이게 행정이니까 중앙정치에서 싸우는 이슈라던가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뒤로 빠지는 거 아니냐, 많이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과 아쉬움도 막 토로하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도 자기가 머리만 잘 쓰면 얼마든지 정부의 실정을 때리고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의원님? 말씀이죠. 네. 제가 공무원 생활
24년 동안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국회로 해야 되는 결심을 하게 된 게 결국은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해도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고 피폐해지고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실상을 똑바로 봤기 때문에 네. 그 국회 의원으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지방 어떤 공단에 가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죠. 요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네. 노동자에게 지금 너무 많은 이 최저임금을 막 주게 되니까 지금 지방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난리예요. 특히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있지 않는 우리 그 한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건 적든 본인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R&D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서 52 이상으로 딱 자르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년 예산을 11조 7천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4년 만에 2천 몇백억을 지금 부채를 발행합니다. 왜 발행하느냐?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그 공약으로 어떤 포퓰리즘 정책을 내년부터 하냐면은 예를 들면 보육수당을 기존에 5세에서 13세로 올립니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 기준점을 207만 원을 올립니다. 또 그러면... 예를 들면 소비 쿠폰, 네. 또 농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새롭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요. 국가 예산이 주주주 세는 거네요. 국가 예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 지방비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예산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쓰여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큰 R&D를 한다든지 그 R&D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좀 기체를 하면 그래도 새로운 어떤 미래 동력 확보라는 그런 어떤 명분과 그리고 실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재명 정부의 이 포퓰리즘 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런 것은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피부에 절실히 와닿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싸워야 되죠. 자치단체장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충분히 대구시장도 경북도지사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맞서서 싸울 수 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좌파들은 보면 좌파들이 국가를 장악하든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든 어쨌든 좌파 시민단체와 있던 그런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맞아요. 다 먹고 살게 해주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네. 얼마나 그렇게 생태를 조성했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우파 자치단체장 그런 게 없어요. 다 나몰라라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번 비상경험과 탄핵 시국을 통해서 20대, 30대가 확실히 돌아왔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완전 깨어났죠. 예. 네. 20대, 30대를 확실히 우파 보수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치단체장은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많은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전부 다 좌파들이 잘하는 거. 그렇습니다. 생태계 만들고 시민단체 먹여 살리고 하면서 자기들의 우군으로 만드는 거. 근데 보수 우파들은 시장 되고 도시다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냥 나 몰라라 혼자 자기 책임만 챙기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보수파 전체의 토양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는 제가 윤석열 당시 인수위원으로서 지방균형특별분과에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과 굉장히 의미 있는 지방 어떤 균형 발전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걸 많이 했느냐? 예를 들면 지역에 따른 어떤 전기세도 차등을 한다든지 네. 법인세라든지 이런 어떤 세금도 기회균등 특구 이런 어떤 명분으로 좀 차등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수단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도 그렇지만 입만 열면 뭐 균형 발전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전부 다 말장난이 공수표예요. 네.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 청년들이 자꾸 서울로 떠나가는데 이 친구들 붙잡고 돌아오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살 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요일에도요 저희가 변함없이 특집 인터뷰 준비하는데 홍석준 의원님, 제 기억의 홍석준 의원님은 과방위에서 그리고 남들이 의원들이 잘 안 나가는 방송에서 정말 열심히 나가고 출연하면서 고군분투하던 분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모시고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부터 이 통일교 이야기, 통일교 게이트까지 다양하게 쭉 풀어봤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홍석준 의원님 요즘도 방송활동 왕성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항상 이 TV를 애용해 왔었고, 특히 우리 장예찬 최고가 사회를 보면서 계속 이 멜콩TV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 우파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끼어야 되고, 당원들이 끼어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정확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멜콩TV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더 많은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생각과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과 때로는 채찍질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멜콩TV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도요, 여러분 일요일도 5시 반 특집 인터뷰 라이브가 계속되니까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